네, 이번 주에는 리그레이션 테스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그레이션 테스팅이 언제 필요한지 이제 그런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냥 릴리즈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버전 1이 릴리즈되고 나서 다시 이제 새로운 버전 2가 개발되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에 어떤 변경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이 가해지는 이유는 옆에 나열한 것 같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또는 기존에 이제 출시된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오류가 있으면 그것을 오류를 이제 수정해야 되겠죠. 제거하거나 또는 뭐 이와 같이 어떤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코드를 수정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코드를 이제 새로운 환경에 어댑션 시키기 위해서 코드를 수정한다든지 등과 같은 그런 이유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변경을 가하게 되겠죠. 보통 이렇게 소프트웨어 변경을 가하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메인터넌스 작업이라고 부르는데 메인터넌스는 크게 네 종류의 이제 메인터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새로운 피처를 추가하는 이런 메인터넌스 우리가 퍼펙티브 메인터넌스라고 불러요. 퍼펙티브 메인터넌스. 그 다음에 새로운 그러니까 오류를 고치는 이런 메인터넌스를 수정하는 라고 해서 커렉티브 메인터넌스라고 부르죠. 커렉티브 메인터넌스.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환경에 어댑션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환경에서 개발됐던 소프트웨어를 뭐 리눅스 환경으로 뭐 포팅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수정을 가야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어댑티브 메인터넌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개발됐던 소프트웨어가 나중에 계속 더 좋은 환경에서 계속 유지되고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올드한 구조를 좀 개선한 뭐 그런 메인터넌스를 예방 차원에서의 메인터넌스,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로 이제 그래서 보통 그렇게 네 종류의 메인터넌스 작업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어떤 변경을 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변경을 가하게 됐을 때 그렇게 새롭게 이제 기능이 추가됐다라고 하면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 프로그램 P에 있던 것이 P'로 그대로 이제 그대로 살아서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에 있던 것이 P'에 물론 이렇게 새로 기능이 추가됐지만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되는 그런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드들도 정확하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럴 때 수행하는 테스팅을 리그레이션 테스팅이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그레이션 테스팅을 수행하고 나서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뭐 기능이 추가됐다거나 또는 어떤 부분을 수정을 했다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연관된 부분에 대한 코드도 다 테스트를 해서 완벽하게 동작을 해야만 릴리즈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릴리즈하면 이제 세컨 버전이 되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수행하는 것이 리그레이션 테스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리그레이션 테스팅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도록 하죠. 그 중에 하나의 아이디어는 이전 버전에서 유효했던 테스트 케이스들과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기능이 추가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가된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테스트 케이스. 즉, 이전 버전에서의 유효한 테스트 케이스와 새롭게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를 다 활용해서, 다 사용해서 테스트를 수행하자라고 하는 접근 방법이 하나가 있겠어요. 이런 방법을 우리는 테스트 올 어프로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테스트 올 어프로치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 슬라이드에서 테스트 올 어프로치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면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롭게 수정된 버전,
그런 뉴 버전이 우리가 이전 버전에서 만들어졌던 테스트 케이스들과 그 다음에 새롭게 추가된 테스트 케이스에서 다 이 새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싶을 때, 확신하고자 할 때는 이 테스트홀 어프로치가 아주 강점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리소스들이 있죠. 뭐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겠고,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 사람도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어떤 장비 그런 등등도 필요하겠는데, 그런 리소스들이 제약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충분한 리소스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때 데드라인을 만족해야 되는데 데드라인이 아주 촉박해요. 그럴 때 데드라인을 만족해야 된다든지 또는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일 때는 어때요? 그럴 때 모든 테스트를 다 수행하면서 데드라인을 만족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리소스가 부족하다든지 데드라인을 촉박한 데드라인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테스트홀 어프로치가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적절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선별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테스트 케이스들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테스트 리밸리데이션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앞서서의 버전 P에 대해서 그러니까 P에 대한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변경된 P'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한가를 이제 체크를 하고, 그래서 그 P'에 적용 가능한 테스트 케이스만을 가지고 실제로 리그레션 테스팅을 수행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재확인하는 테스트 리밸리데이션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그 생각은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을 하는 셀렉션 방법을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디어를 잠깐 살펴보면 그 오리지널 테스트 셋 T에 부분 집합 TR을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TR을 선택한다는 것이 TR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변경된 프로그램 P'을 TR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했을 때, 테스트를 수행을 했을 때, 그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실행됐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제 오리지널 코드 P에서 P'으로 이제 넘어온 어떤 기능들이 전혀 어떤 변형이나 손상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제 보이도록 바로 그렇게 테스트 케이스 TR을 이제 고르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TR을 찾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스트 미니마이제이션이고 또 하나가 테스트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테스트 미니마이제이션, 즉 테스트 케이스 최소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적용했을 때 뭐 외관상 중복된다라고 생각되는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리그레션 테스팅을 수행하는 테스트 케이스의 수를 줄이는 방법이 테스트 미니마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프라이어타이제이션, 즉 테스트 우선순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들의 이제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적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테스트 케이스를 주로 이제 먼저 적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 제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높은 테스트 케이스들, 즉 테스트 케이스들의 서브셋만을 실행시키는 방법이 테스트 이제 우선순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선별하는 방법이 크게 두 번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네, 결국 리그레션 테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리그레션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고르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앞에서 이제 계속 말로 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리지널 프로그램 P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변형된 또는 뭐 변경되거나 기능이 추가된 프로그램이 P'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P에서 회색 부분, 이 부분이 P'에도 이렇게 회색으로 된 얘네들은 P에 있던 기능들이 P'에 그대로 이제
넘어온 기능, 즉 유지된 기능이 되겠고, 하얀 부분이 이제 까맣게 P'이 바뀌었는데 까맣게 바뀐 부분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이제 기능이 추가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리지널 코드 P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가 이제 T가 있어요. T는 크게 이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TO, TU, TR로 나눠지는데, obsolete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TO는 이 P가 P'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일부 기능이 뭐 소실되거나 변형되거나 하면서 그런 기능, 원래 그런 기능들을 테스트하던 테스트 케이스가 이제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는, 쓸모없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TO가 되겠고요. TU라고 하는 것은, 중복된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 프로그램 P에 있던 기능이 P'에 그대로 넘어왔을 때, 요 P에 있던 기능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P'에도 그대로 이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미 여기서 P에서 충분히 테스트했으면 P'에서 걔네들은 테스트 안 해도 될 때,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우리는 중복된 그런 기능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여기서 TU, 리던던트한 테스트 케이스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에서 TO와 TU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TR, 리그레션 서브셋이 되겠는데요. 이 리그레션 서브셋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옆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리그레션 테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러한 TR을 결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는데, 이 TR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P'을 이 TR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P'에서 이제 변형된 코드라든지 수정된 코드라든지 새롭게 추가된 코드가 이제 P에서 P'으로 그대로 넘어온 그런 부분들, 그런 코드들을 전혀 손상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변형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P'을 TR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성공적이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렇게 P에서 P'으로 넘어온 코드들의 전혀 변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장하도록 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고르는데, 그런 테스트 케이스가 TR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TR을 찾는 것이 앞서서 했던 대로 리그레션 테스팅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T에서 TR을 찾고 나면 새로 수정된 코드 P'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는 T'이 되겠는데, T'은 뭘 가지고 테스트하면 되냐면 TR이 이제 리그레션 테스트 케이스가 이렇게 넘어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가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와 T에서 넘어온 리그레션 테스트 케이스, 이걸 가지고 T'을 구성해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수정된 코드 P'을 테스트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에서 TO, 즉 absolute 테스트 케이스를 얘기를 했어요. 쓸모없는 테스트 케이스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프로그램 P가 P'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코드 일부분이 수정되고 하면서 어떤 기능들이 없어지거나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럴 때 P가 P'으로 수정되는 과정에서 없어지거나 변형된 코드가 있을 때 그런 코드들을 테스트하도록 준비됐던 테스트 케이스들은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테스트 케이스가 쓸모없는 테스트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테스트 케이스들은 리그레션 테스트 셋 TR에 포함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그런 쓸모없는 absolute 테스트 케이스를 파악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테스트 리밸리데이션, 테스트 케이스 재확인 과정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리그레션 테스팅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면 리그레션 테스팅의 전체적인 어떤 일련의 그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리그레션 테스트의 프로세스는 제일 앞서서 테스트 셀렉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환경을 셋업하고 테스트 케이스들을 순서화하고 그다음 테스트를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 과정은 리그레션 테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테스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제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환경을 셋업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순서화해서 테스트를 실행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오류를 수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테스트 과정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다른 테스트 케이스 다른 테스트 방법에서는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테스트 케이스들을 개발하고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업, 그 다음에 테스트 실행, 결과 분석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고 리그레션 테스팅에서는 이런 테스트 케이스 설계, 테스트 케이스 개발보다는 테스트 케이스 셀렉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른 테스트 방법과 이제 특징지어지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익스큐션 트레이스를 이용한 테스트 케이스 셀렉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테스트 셀렉션 방법은 크게 4개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 P와 테스트 T가 주어지면 그 테스트 T를 구성하는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프로그램 P의 익스큐션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 P를 이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그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의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그 익스큐션 트레이스로부터 앞에서 구했던 익스큐션 트레이스로부터 그 테스트 벡터를 도출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 P와 그 P 프라임 각각을 이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각각의 노드에 대한 신텍스 트리를 이제 구축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네 번째 단계는 그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트래버스 하면서 그 T의 서브셋을 이제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셋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P'의 그 리그레션 테스팅을 위한 그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 그런 서브셋을 결정하는 단계가 이제 네 번째 단계.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개의 단계를 통해서 4개의 단계를 통해서 그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는 그 과정을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익스큐션 트레이스를 이제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익스큐션 트레이스를 이제 구하기 앞서서 먼저 프로그램 P에 대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는 그래프니까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N은 노드들의 집합이 되겠고 E는 그 노드들을 연결하는 엣지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노드는 1, 2, 3, 4 이렇게 넘버링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노드와 엔드 노드라고 하는 스페셜 노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NO라고 하는 집합은 P'에서 이제 P'에 대해서 모든 유효한 테스트 케이스들의 집합이 TNO라고 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TNO는 결국 뭐야? P'에서 이제 P'에 대해서만 유효한 그런 테스트 케이스들로 이제 구성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유효한 P'에 대해서만 유효한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P'이 그 모디파이드 프로그램이니까 거기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제 쓸모 없어진 그런 테스트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P에서 P'으로 가면서 프로그램이 일부 기능이 없어지거나 또는 변경됨으로써 그런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었던 테스트 케이스들이 이제 더 이상 쓸모 없어지게 될 건데 그런 쓸모 없어진 테스트 케이스들을 다 이제 버리고 없애버린 그런 테스트 케이스들의 집합이 TNO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익스큐션 트레이스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TNO 집합에 있는 어떤 테스트 케이스 T에 대해서 프로그램 P의 익스큐션 트레이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P가 아까 TNO에 있는 테스트 케이스 T를 가지고 수행했을 때 익스큐션 트레이스인 거죠. 얘는 프로그램 P가 테스트 케이스 T에 대해서 이제 수행되었을 때 그 프로그램을 나타낸 그래프에서 얘가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트래버스된 모든 노드들, 그런 노드들의 시퀀스가 익스큐션 트레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된 어떤 경로가 있을 거고 그 경로상에 나타나는 모든 시퀀스들, 그러니까 노드들의 시퀀스가 그 익스큐션 트레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스큐션 트레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가 있고 G1 함수, G2가 있는데 메인 함수는 XY를 입력을 받아서 X가 Y보다 작으면 G1을 호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G2를 호출하고 그래서 결과값을 이제 출력하는 코드가 메인 함수가 되겠고 G1 함수는 파라미터로 AB를 받아서 A 플러스 1이 B와 같으면 A 제곱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B 제곱을 반환하고 G2 함수는 똑같이 AB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 A 값이 B 플러스 1과 같으면 B 제곱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A 제곱을 반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메인 함수에 보면 함수 시작 부분과 변수 선언이 이제 1번, 2번이 문장이 스타트 노드로 표현됐고요. 이게 베이직 블록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3번, 4번 문장 인풋문과 X, Y를 비교한 선택문이 1번 노드로 표현됐고요. 그래서 true이면 5번 문장, false이면 7번 문장으로 가고 얘네들이 이제 9번 출력하는 문장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G1의 경우도 함수의 시작 부분과 변수 선언이 스타트 노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번 노드로, 그 다음에 then 파트와 else 파트가 각각 노드로 이제 표현됐죠. 마찬가지로 이제 G2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익스큐션 트레이스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세 개의 테스트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는 테스트 T가 이제 주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 T1에 대한 익스큐션 트레이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테스트 케이스 T1에 대한 익스큐션 트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T1은 X가 1이고 Y가 3이 이제 입력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메인에서 시작을 하면 메인 스타트 시작해서 1번 노드에서 뭐예요? XY를 입력받죠. 그래서 1이 3과 비교를 해서 1이 3보다 작으니까 5번 문장으로 오죠. 즉 true여서 2번 노드로 왔어요. 2번 노드에서는 G1 함수를 호출하니까 G1 스타트로 이제 갔고요. 그래서 여기서 X가 1, Y가 3이니까 A가 1, B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장에서 다시 비교하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3과 같으냐? 아니죠. false니까 이제 3번 문장으로 오고 그 다음에 return이니까 end로 와서 return 되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 원래 호출됐던 2번으로 가서 2번 노드에서는 그 G1의 실행 결과를 P에 저장하고 그 다음 제어가 어디로 가죠? 9번 문장으로 가서 P를 출력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4번 노드로 와서 4번 노드에서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 실행을 종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제어가 시작돼서 그 제어가 끝날 때까지 어떤 그런 실행의 경로에 있던 그 실행 경로에 있는 그런 노드들의 시퀀스가 이벤트 트레이스에 나타나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죠? 메인의 스타트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일단 메인의 1, 메인의 2, 그다음 G1의 스타트로 갔다가 G1의 1, G1의 3, 그다음 G1의 end로 갔고 다시 메인의 2로 들어와서 그다음 메인 4, 메인 end 이렇게 해서 뭐죠? 익스큐션 트레이스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T2나 T3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죠. 예,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구해야 되는 테스트 벡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노드 n에 대한 테스트 벡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에 있는 노드 n을 트래버스하는 테스트 케이스들의 집합이라고 테스트 벡터를 정의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에 있는 어떤 노드 n이 있을 때
그 테스트 케이스의 실행을 통해서 노드 n을 경유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노드 n을 경유한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고 그런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이 노드 n에 대한 테스트 벡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 벡터는 이렇게 표현하겠고요. 우리가 그 프로그램 P 앞에 봤던 그 프로그램 P에 대해서 테스트 벡터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각 그 함수들의 그 노드 번호를 표현했고 여기서는 메인 함수 T1, T2 함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보면 메인 함수의 1번 노드의 경우는 테스트 벡터가 T1, T2, T3가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여기 보면 메인 1이 다 있죠. 그러니까 얘가 T1, T2, T3가 메인 1의 테스트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메인 2의 경우 어때? 메인 2가 여기 두 군데 나타나니까 1과 3. 그다음 메인 3는 이 경우 하나니까 T2.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G1의 1 볼까요? G1의 1, 여기도 G1의 1이니까 T1, T3가 테스트 벡터가 되겠고 여기 G1의 2는 T3만 있죠. 그다음 G1의 3는 T1만 있죠. 그 다음에 G2의 1은 T2, G2의 2도 T2가 되겠죠. 그 다음에 G2의 3, 즉 G2에서 세 번째 노드에 대해서는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예요? 여기 테스트 케이스가 1, 2, 3, 3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이 테스트 케이스 3개를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테스트 케이스 실행을 통해서도 그 G2의 3번 노드를 경유하는 그 테스트 케이스의 실행은 없으니까 그래서 none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네, 세 번째 단계는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의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신텍스를 이제 구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에 대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P'에 대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신텍스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앞에서 각각의 노드는 뭐라고 했어요? 사실 베이직 블럭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베이직 블럭이니까 하나 이상의,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으로도 구성될 수 있지만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도 어떻게 신텍스트를 나타내는지 여기서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메인 함수의 1번 노드는 어땠어요? XY를 입력으로 받는 인풋 문장과 XY를 비교하는 if 문으로 구성됐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XY를 입력받는 인풋 문장의 끝, 세미콜론 루트로 해서 왼쪽에는 XY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러한 XY를 비교하는 이제 문장이 나타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 2번 노드는 함수 호출이었죠. 그래서 G1 함수를 XY 파라미터를 가지고 호출을 하고 그 결과를 P에 어사인하는 그런 형태로 신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겠고요. G1의 1번 노드는 어땠어요? A 플러스 1을 B와 비교하는 이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A 플러스 1과 B를 비교하는 형태로 해서 신텍스트리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내는 이 신텍스트리는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컴파일러 시간에 배운 그런 신텍스트리를 방법을 써서 좀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이제 신텍스트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는 셀렉션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P와 P'에 대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와 익스큐션 트레이스를 이제 우리가 다 구했다고 하면 그 다음과 같은 이런 세 개의 단계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그 프로그램 P'을 리그레이션 테스팅을 할 수 있는 T의 서브셋 T'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T'을 공집합으로 이제 둬요. T'을 공집합으로 두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G 즉 프로그램 P에 대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G를 다 이제 모든 노드를 마킹을 지우는 거죠. 언마킹을 하고 그래서 이제 차일드 노드까지 다 언마킹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 그 P에 대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G의 스타트와
P'에 대한 그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G'에 대한 스타트 프라임을 파라미터로 해서 셀렉트 테스트 프로시저를 이제 호출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G 스타트와 G 프라임 스타트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 각각 프로그램 P에 대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G와 프로그램 P 프라임에 대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G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스타트 노드를 가지고 셀렉트 테스트 메서드를 프로시저를 이제 호출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T'을 구하게 되는데 이 T'은 바로 이 P'을 리그레션 테스팅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나타났던 셀렉트 테스트 프로시저의 그 동작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셀렉트 테스트 프로시저는 두 개의 CFG의 스타트 노드를 약간 파라미터로 줬었죠. 그래서 그 두 개의 CFG의 이제 스타트 노드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두 개의 CFG를 그 리커시브하게 하향식으로 트래버스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하향식으로 진행을 할 때 두 개의 그 CFG, 그러니까 CFG P가 있고 CFG P'에 대한 것 루트에서 이제 스타트에서 시작을 해서 하향식으로 이제 패럴렐하게 진행을 하는데 서로 이제 대응되는 노드들이 있으면 이제 대응되는 노드들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P의 CFG에 있는 노드 N과 그 P'의 CFG에 있는 M',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대응되는 노드죠. 그렇게 대응된 노드들을 이제 비교를 해서 걔네들이 그 syntaxically different, 즉 구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구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건 뭐죠? 이 각각의 노드에 대한 어떤 신텍스 트리, 여기에 대한 신텍스 트리를 비교해봐서 얘네들이 어떤 신텍스 트리가 다르다고 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문적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서로의 그 신텍스 트리가 같지 않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때 바로 이제 테스트 n에 있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들을 T'에 추가하면 되겠어요. 요때 테스트 n이 뭐죠? 앞에 얘기했던 노드 n의 테스트 벡터죠. 테스트 벡터. 그래서 노드 n의 테스트 벡터에 있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들을 T'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셀렉트 테스트 프로시저는 동작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테스트 셀렉션 과정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프로그램 P에서 그 G1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었죠. 그 G1 펑션이 얘가 이제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얘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수정됐다고 해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수정됐냐면 여기서는 A 플러스 1이 B랑 같은데 여기서는 A 마이너스 1이 B랑 같으면 하고 비교하는, 즉 프리디킷이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된 경우에 그 우리가 셀렉트 테스트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을 하면 T'에는 T1, T3가 이제 포함되겠죠. 한번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그 여기 G1 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신텍스 트리를 여기 G1에서 얘가 1번 노드죠. 1번 노드에 대한 신텍스 트리를 그리면 B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여기가 A, 여기 1이 되겠고, 여기 오리지널 프로그램 G1에서의 그 얘가 뭐죠? 1번 노드에 대해서 신텍스 트리를 그리면 B 여기 더하기 얘가 A,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신텍스 트리가 얘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니까 이제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르니까 즉 그 G1의 1번 노드, 그 G1의 1번 노드에 대한 테스트 벡터가 아까 뭐였죠? G1의 1번 노드에 대한 테스트 벡터는 T1과 T3였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슬라이드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T1과 T3였으니까 이것을 T'에다가 추가하니까 결국 T'은 현재 empty set이었던 상황이라고 하면 T'은 T1, T3가 이제 포함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테스트 케이스 셀렉션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이제 이슈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슈가 뭐냐면, 데클레이션이 변경되었을 때는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뽑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데클레이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베어리어블의 타입이 바뀌었다든지 베어리어블의 이름, 네임이 바뀌었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CFG에서 데클레이션에 관련된 그 노드가 있죠. 그럼 그 노드에 어떤 이제 데클레이션이 변경됐으니까 노드의 변경이 있다라고 이제 간주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을 쓰다 보면 다음과 같은 이제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데클레이션에서 모든 변화가 아니라 일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부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뽑아야 되는 또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포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인티저 x라고 하고 플로트 y라고 하는 이런 선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선언들은 하나의 베이직 블럭으로 표현되겠죠. 이 베이직 블럭으로 표현되니까 얘는 CFG에서 하나의 그 노드로 표현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한 그 선언이 이렇게 변경됐다고 해보죠. 인티저 x는 똑같아요. 이제 플로트 y가 인티저 y로 바뀌었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x는 그대로고 y만이 이제 타입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y가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노드 전체가 이제 바뀐 걸로, 그러니까 노드 하나의 변경이라고 해서 그 노드에 관련된 그 노드의 수행과 관련된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제 다 포함하다 보니까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포함해야 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것은 Y의 변경이 있는데 그런 Y의 변경에 관련된 테스트 케이스만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해서 이제 질문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클레이션이 변경된 변수가 있다고 할 때 그런 데클레이션이 변경된 변수에 관련된 그런 테스트 케이스만을 뽑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클레이션 체인지, 그러니까 데클레이션이 바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데클레이션 체인지를 이제 집합으로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데클레이션이 바뀐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구성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로컬뿐만 아니라 글로벌 변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변수들의 집합을 구성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각각의 노드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의 집합을 use n으로 이렇게도 이제 집합을 구성한다고 하면 우리가 CFG의 어떤 특정 노드 n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따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데클레이션 체인지, 어떤 데클레이션 변경이 있는 그러한 변수들의 집합과 노드 n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의 집합을 이제 교집합을 했는데 그것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어떤 데클레이션 변경이 있는 변수가 노드 n에서 사용된다고 하면 그 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글로벌 데클레이션 체인지가 있는데 그럼 그 글로벌 변수가 어떤 데클레이션이 바뀌었는데 그런 변수가 노드 n에서 사용된다고 하면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바로 노드 n에 대한 테스트 벡터, 그 테스트 벡터를 T'에 추가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 바로 어떤 데클레이션이 변경된 그런 변수에 관련된 테스트 케이스만을 뽑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제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포함하지 않고 테스트 케이스를 선별적으로 좀 줄여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